이 사람이 정말 30년 동안 우리가 쪼들리며 살 때 혼자만 돈을 모으고 있었다니. 말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그 순간 춘배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돈이면 내 노후가 바뀐다. 말순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오늘도 사연한 상자의 뚜껑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이 이야기들이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 열어볼까요? 20살 윤말순이 시집 올 때만 해도 세상은 그럭저럭 희망적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희망을 품을 여유조차 없었죠. 친정아버지가 농사 지으며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던 터라 중매쟁이 김할머니가 데려온 26 박춘배라는 남자가 그럭저럭 성실해 보이기만 해도 고마웠거든요. 말순아, 저 총각 괜찮아 보이지? 농사도 짓고 품상일도 나간다니까 걱정 말어라. 김할머니의 말을 믿고 시집간 말순이었지만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춘배는 낮에는 품상일을 나가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밤이면 어김없이 동네 구멍가게 뒤편 골목에서 벌어지는 화투판에 얼굴을 들이밀곤 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오세요. 신혼초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춘배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일종의 사교활동이야. 동네 사람들이랑 친해져야 농사일도 수월하고 품상일도 더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말순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춘배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늦어졌고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날은 아예 들어오지 않기도 했죠. 결혼한 지 석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말순이 장에 나가 쌀을 사려고 하는데 쌀집 주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말순이네, 이번 달 쌀값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네? 무슨 소리세요? 춘배 씨가 외상으로 가져간 쌀값 말이야. 벌써 2달째거든. 말순은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춘배가 쌀을 외상으로 가져가고도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집에 돌아가서 춘배에게 물어보니 춘배는 뻔뻔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깜빡했네. 이번 달 품삯 들어오면 갚을 거야. 하지만 그 품삯은 결국 화투판에서 사라졌습니다. 말순은 친정에서 가져온 폐물을 팔아서 쌀값을 갚아야 했어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말순의 하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어놓고 춘배를 깨워보내면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며 춘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춘배는 정해진 시간에 돌아오는 법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7시, 8시. 시간이 갈수록 말순의 마음은 초조해졌어요. 9시가 되어도 춘배가 오지 않으면 말순은 혼자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찬밥을 입에 넣어도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어야 했어요. 안 그러면 다음날 일할 힘이 없었거든요. 밤 10시, 11시. 동네가 조용해질 무렵에도 춘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말순은 등불을 켜두고 바느질을 하며 기다렸어요. 바늘 끝이 손가락을 찔러도 실이 엉켜도 계속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래야 잠들지 않고 춘배를 기다릴 수 있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순을 위로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순아, 남편이 조금 놀기 좋아한다고 해서 속상해하지 말아라. 남자들이란 원래 그런 거야. 참는 게 부인의 도리지. 내가 현명하게 잘 참으면 언젠가는 철이 들 거야. 우리 때는 더했어. 그래도 다들 이렇게 잘 살고 있잖니. 김할머니는 특히나 말순에게 자주 찾아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순아, 남편한테 잔소리하면 안 돼. 남자들은 잔소리 들으면 더 나빠져. 집에서 따뜻하게 맞이해주면 저절로 집으로 발걸음이 향하게 되어 있어. 부부는 서로 이해하는 게 중요해. 내가 먼저 베풀면 춘배도 변할 거야. 참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말순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았습니다. 춘배가 사흘씩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일주일치 품삯을 하룻밤에 탕진해도 심지어 남의 돈을 빌려서까지 화투를 쳐도 말순은 참았습니다. 어느 날은 춘배가 이웃집 아저씨한테 돈을 빌렸다가 못 갚아서 그 아저씨가 집까지 찾아왔던 적도 있었어요. 춘배가 어디 갔소? 약속한 날이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말순은 머리를 조아리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결국 말순이 친정 어머니의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서 갚았습니다. 그날 밤 춘배가 돌아왔을 때 말순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여보, 이런 식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춘배는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뭐? 내가 놀고 먹는 줄 아나? 낮에 얼마나 고생해서 돈을 버는데 저녁에 친구들이랑 조금 어울리는 것도 못하게 하려고? 그게 아니라 여자가 무슨 남자 일에 참견이야.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말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서도 항상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여자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남편을 잘 받들어야 한다고, 집안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결혼 첫 해 겨울, 춘배는 또다시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혼자 찬밥을 데워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펑펑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이런 추운 날에도 화투판에 앉아있을 춘배를 생각하니 한숨이 절로 나왔죠. 자정이 훌쩍 넘어서야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말순이 후다닥 일어나 문을 열어주니 춘배가 비틀비틀 들어왔어요. 온몸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호주머니에서는 화투패 몇 장이 우수수 떨어졌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말순이 부축하려 하자 춘배는 그대로 방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코를 골며 잠들어버린 남편을 바라보며 말순은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한숨에는 실망과 체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절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춘배의 겉옷을 벗겨주고 이불을 덮어준 다음 혼자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이 울어서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거든요. 대신 말순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말순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예전에 순진했던 20살 말순과는 다른 감정이었다는 것입니다. 20살에 시집온 말순이 30이 되기까지 집안의 살림살이는 늘어나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둘씩 사라져갔어요. 친정에서 가져온 녹그릇들이 먼저 없어졌고 그 다음엔 어머니가 해주신 비녀와 놀이개가 사라졌습니다. 모두 춘배의 도박빚을 갚느라 내다 판 것들이었죠. 그 사이에 말수는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딸 미정이와 둘째 아들 준호였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말수는 더욱 바빠졌지만 춘배의 생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입이 늘었으니 더 벌어야 한다며 화투판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났을 정도였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안 들어와요? 6살이 된 미정이가 물어봤을 때 말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일하러 가신 거야. 밤에도 일해요? 어른들은 때로는 밤에도 일을 해야 하는 거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에게 아빠가 화투판에서 돈을 잃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미정이는 똘똘한 아이였습니다. 말순의 대답이 이상하다는 걸 금세 눈치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춘배의 민낯이 점점 드러났습니다. 미정이가 10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돌아온 미정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가 김 아저씨한테 돈 빌렸다고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라고? 아빠가 돈을 안 갚아서 김 아저씨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얘기했대요. 창피해요. 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까지 이런 수치를 당하게 만들다니. 그날 밤 춘배가 들어왔을 때 말순은 애써 화를 참으며 말했어요. 여보, 미정이가 학교에서 놀림받았어요. 다른 아저씨들한테 빌린 돈 좀 빨리 갚아주세요. 뭐? 그런 걸로 애가 뭘 안다고. 알아요. 이제 10살이라고요. 친구들이 다 아는데 미정이만 모르겠어요? 춘배는 짜증스럽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에이, 별거 아닌 걸로 호들갑 떨지 마. 조금만 기다리면 돈 들어올 거야. 하지만 그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어요. 말수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엄마가 되려고 했지만 현실은 점점 더 버거워졌습니다. 미정이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아예 아버지와 말을 섞지 않기 시작했어요. 춘배가 집에 들어와도 인사도 하지 않고 밥을 먹을 때도 아버지가 있으면 자리를 피했습니다. 미정아, 아빠한테 인사는 해야지.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하면 미정이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엄마는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요? 창피하지도 않아요? 미정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우리 가족한테 한 게 뭐가 있어요? 돈만 가져다 쓰고 빚만 늘리고 엄마만 고생시키고. 말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미정이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것도 옳지 않았어요. 반면 준호는 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아버지의 행동을 보고 자랐던 준호는 점점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는 학교도 자주 빼먹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왜 안 가니? 재미없어요. 공부해서 뭐 해요? 그래도 학교는 가야지. 아빠도 안 배웠잖아요. 그런데도 잘 살고 있는데요. 준호의 말에 말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춘배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했어요. 어느 날 밤 말수는 혼자 부엌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밥을 지으려고 쌀통을 열었는데 바닥이 훤히 보였어요. 쌀이 거의 다 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쌀을 살 돈은 없었어요. 춘배가 이번 주 품삯마저 화투판에서 다 잃어버렸거든요. 말수는 손에 든 쌀을 보며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조그만 쌀로 내일 아침 가족이 먹을 밥을 지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이들한테는 배고프다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친정에 또 손을 벌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정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안 울고 있어. 울고 있잖아요. 또 아빠 때문이에요? 말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딸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미정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뭘 그만하라는 거니? 저 사람하고 사는 거요. 우리끼리 살아요. 미정아, 그런 말하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엄마가 죽을 때까지요? 미정이의 말에 말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16살밖에 안 된 딸이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진 거였어요. 그 무렵 춘배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춘배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말순아, 혹시 춘배가 요즘 이상하지 않니? 이웃집 김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말순은 무슨 뜻인지 금세 알아챘습니다. 무슨 소리세요? 아니, 그냥 시장에서 낯선 여자랑 같이 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말수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박도 모자라서 이제는 다른 여자까지 만나고 있다는 건가요? 그날 밤 춘배가 들어왔을 때 말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누구랑 많이 어울리세요? 뭐?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춘배는 의심스럽다는 듯 말순을 바라봤어요. 여자가 남편 뒤를 캐는 게 어디 있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결국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한 말순이었지만 춘배의 반응만 봐도 소문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후로 춘배는 더욱 자주 외박을 했고 집에 들어와서도 말순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어요. 40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말순은 여전히 참았습니다. 다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어느 추운 겨울밤 말순은 또다시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얼얼했지만 계속해서 그릇을 닦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이제 40이 넘었는데 지난 20년 동안 말순의 삶에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은 자랐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대로였고 집안 살림은 더욱 팍팍해졌을 뿐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의 눈물에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원망,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막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쉰을 넘기고 춘배가 55이 되던 해 가을 춘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어요. 화투판에서 돌아온 춘배가 대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였습니다. 이웃집 김아저씨가 발견해서 급히 말순을 깨웠죠. 말순이네. 빨리 나와. 춘배가 쓰러졌어. 말순이 후다닥 뛰어나가 보니 춘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간경화였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경화라니. 춘배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한 달 정도는 입원하셔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200만 원. 말순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집에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춘배가 벌어오는 품삯으로는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대는 것도 빠듯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요? 엄마, 어떻게 해요? 병원에 달려온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미정이는 작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연락됐니? 오빠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21살이 된 준호는 요즘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닮아가는 모습에 말수는 늘 걱정이었어요. 이번 수속을 밟느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말수는 처음으로 춘배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춘배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정작 춘배가 병원에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말수는 이곳저곳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부탁해서 50만 원을 빌렸고 미정이가 적금을 깨서 30만 원을 보탰어요. 그래도 부족한 돈은 동네 계모임에서 빌렸습니다. 말수나 걱정하지 마. 춘배가 나으면 갚으면 되잖아. 개원들이 위로해주긴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춘배가 나아도 과연 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춘배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찾아간 말순에게 투덜거렸어요. 야, 병원 밥이 너무 맛없어. 집에서 뭐 좀 해다 줘.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죠. 에이, 그까짓 거 뭐. 내가 나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말수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말수는 춘배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춘배의 지갑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그 계좌번호를 들고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춘배 명의의 통장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는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통장을 사용하셨나요?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3년. 춘배가 말순 몰래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요. 말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이곳저곳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 춘배는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춘배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춘배가 몰래 작은 땅을 사두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쪼들리며 살 때 춘배는 혼자만 알고 있는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병원비가 없다고 말순에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춘배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다음 날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말수는 그 통장과 서류를 춘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춘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3년 동안 이런 걸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보고 돈 빌리라고 하면서요? 아니야, 그건. 뭐가 아니에요? 이 돈이면 병원비도 충분하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춘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달랬습니다. 쉿,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춘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우리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거야. 노후요?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예요?
그래도 나중에 늙으면 필요하잖아. 말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빚을 내서 갚으라고요? 춘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수는 통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갚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팔 거고요. 뭐?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결정하라고요? 그럼 병원비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말수는 그날 처음으로 춘배에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30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말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어느새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주름도 깊게 패였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 돈이면 내 노후가 바뀐다.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춘배의 비자금과 부동산을 합치면 꽤 큰 돈이 될 거였어요. 그 돈이면 춘배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말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춘배 없는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 미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말순이 쉰을 넘기고 춘배가 55이 되던 해 가을 춘배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4시경이었어요. 화투판에서 돌아온 춘배가 대문 앞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거였습니다. 이웃집 김아저씨가 발견해서 급히 말순을 깨웠죠. 말순이네. 빨리 나와. 춘배가 쓰러졌어. 말순이 후다닥 뛰어나가 보니 춘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정신을 잃고 있었어요.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은 간경화였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술을 많이 드셔서 간이 많이 나빠진 상태입니다.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의사의 말에 말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간경화라니. 춘배가 아무리 술을 좋아한다고 해도 이렇게 큰 병에 걸릴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일단 한 달 정도는 입원하셔야 하고 그 후에도 계속 약을 드셔야 합니다. 대략 200만 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할 것 같네요. 200만 원. 말순에게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어요. 집에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춘배가 벌어오는 품삯으로는 겨우 한 달 생활비를 대는 것도 빠듯했는데 갑자기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인가요? 엄마 어떻게 해요? 병원에 달려온 미정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어봤습니다. 이제 24살이 된 미정이는 작은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월급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준호는 연락됐니? 오빠는 아직 소식이 없어요. 21살이 된 준호는 요즘 집에도 자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닮아가는 모습에 말수는 늘 걱정이었어요. 이번 수속을 밟느라 이곳저곳 뛰어다니면서 말수는 처음으로 춘배 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상했어요. 30년 넘게 춘배 때문에 속을 썩었는데 정작 춘배가 병원에 누워있으니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병원비를 마련하느라 말수는 이곳저곳에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친정 오빠에게 부탁해서 50만 원을 빌렸고 미정이가 적금을 깨서 30만 원을 보탰어요. 그래도 부족한 돈은 동네 계모임에서 빌렸습니다. 말수나 걱정하지 마. 춘배가 나으면 갚으면 되잖아. 개원들이 위로해주긴 했지만 말순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춘배가 나아도 과연 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춘배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여전했습니다. 면회 시간에 찾아간 말순에게 투덜거렸어요. 야, 병원 밥이 너무 맛없어. 집에서 뭐 좀 해다 줘.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예요? 병원비 걱정부터 해야죠. 에이, 그까짓 거 뭐. 내가 나으면 더 열심히 일해서 갚으면 되잖아. 말순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가 지금까지 얼마나 가족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말수는 춘배의 옷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춘배의 지갑 안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종이 쪽지였어요. 거기에는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말수는 그 계좌번호를 들고 은행에 가서 물어봤어요.
놀랍게도 춘배 명의의 통장이 따로 있었고 그 안에는 8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통장을 사용하셨나요? 한 3년 정도 되었네요. 3년. 춘배가 말순 몰래 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을요. 말순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이곳저곳에 손을 벌리고 있는데 춘배는 비자금을 숨겨두고 있었다니요. 집에 돌아와서 춘배의 방을 뒤져봤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발견했어요. 부동산 등기부 사본이었습니다. 춘배가 몰래 작은 땅을 사두었던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정말. 말순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가족들이 쪼들리며 살 때 춘배는 혼자만 알고 있는 재산을 차곡차곡 모아두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병원비가 없다고 말순에게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리라고 했던 겁니다. 그날 밤 말순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참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다니. 춘배에 대한 원망이 하늘을 찔렀어요. 다음 날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말순은 그 통장과 서류를 춘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춘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게 3년 동안 이런 걸 숨겨두고 계셨던 거예요? 저보고 돈 빌리라고 하면서요? 아니야, 그건. 뭐가 아니에요? 이 돈이면 병원비도 충분하잖아요. 말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쳐다봤어요. 춘배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순을 달랬습니다. 쉿, 목소리 좀 낮춰. 사람들이 다 들어. 들으면 어때요? 부끄러우면 처음부터 이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죠. 춘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 돈은 나중에 우리 노후를 위해서 모아둔 거야. 노후요? 지금 당장 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예요? 그래도 나중에 늙으면 필요하잖아. 말순은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병원비는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빚을 내서 갚으라고요? 춘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은 통장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병원비 갚을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도 팔 거고요. 뭐? 그건 안 돼. 왜 안 돼요?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결정하라고요? 그럼 병원비도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말순은 그날 처음으로 춘배에게 강하게 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30년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말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어느새 머리가 반백이 되어 있었어요. 주름도 깊게 패였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생한 흔적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 돈이면 내 노후가 바뀐다.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춘배의 비자금과 부동산을 합치면 꽤 큰 돈이 될 거였어요. 그 돈이면 춘배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말순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을 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말순은 그날 밤 처음으로 춘배 없는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그 미래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춘배가 입원한 지 보름이 지났을 때 말순은 병원에서 낯선 여자를 마주쳤습니다. 40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춘배의 병실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춘배 씨 병실이 여기 맞나요? 여자가 말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말순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으로 들었던 바로 그 여자구나. 누구시죠? 말순이 차갑게 물어보자 여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이선옥이라고 합니다. 이선옥. 춘배가 시장에서 만나고 다닌다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말순은 속으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물어봤어요. 춘배와는 무슨 사이세요? 그게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말순은 그 말에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40 넘은 남녀가 친구라니. 더군다나 유부남과 말이에요. 들어가 보세요. 병실은 저기입니다. 말순은 일부러 냉정하게 말하고는 병실 복도 한쪽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이선옥이 어떤 여자인지 춘배와는 정말 어떤 사이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이선옥이 병실에 들어가자 춘배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옥아,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기다렸잖아. 미안해요. 일이 있어서. 과일 고마워. 병원 음식이 너무 맛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 춘배의 목소리는 말순에게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했어요. 말순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한참 후 이선옥이 병실에서 나왔는데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말순은 이선옥을 불러 세웠어요. 잠깐요. 이선옥이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습니다. 저랑 잠깐 얘기 좀 해요. 말순은 이선옥을 병원 카페테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서 말순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춘배와 얼마나 오래 만나셨어요? 이선옥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정도 됐어요. 3년. 춘배가 비자금을 모으기 시작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말순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는 있으세요?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과부였군요. 말순은 이선옥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옷차림도 그리 넉넉해 보이지 않았고요. 춘배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나요? 혼자 산다고 했나요? 이선옥이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어요. 아, 아니에요. 부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만난 거군요. 말순의 목소리가 차가워지자 이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처음에는 그냥 외로워서 그랬던 건데 점점 뭐요? 사랑하게 됐어요. 이선옥이 고백하자 말순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랑이요? 유부남을 사랑한다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춘배 씨가 저한테 잘해주셔서. 말순은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춘배가 이선옥에게는 잘해줬다는 거였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아내에게는 한 번도 제대로 잘해준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생각이세요? 춘배가 저랑 이혼하고 당신과 재혼하기를 바라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이선옥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순이 다시 물어봤습니다. 춘배가 당신한테 돈 준 적 있나요? 돈이요? 생활비나 용돈 같은 거 말이에요. 이선옥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힘들 때 도움을 받긴 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춘배가 비자금을 모은 이유 중 하나가 이선옥 때문이었던 거였어요. 집에서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선옥에게는 돈을 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말순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완전히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지금까지 남아있던 춘배에 대한 마지막 정마저 사라져버린 거였습니다. 이 양반은 내 인생도 망쳤어요. 말순이 조용히 말하자 이선옥이 고개를 들었어요. 네. 30년 넘게 저 사람 때문에 고생했어요. 도박빚 갚느라 외박하는 남편 기다리느라 아이들 앞에서 창피당하느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저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 같네요. 이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남편 없는 여자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춘배 씨도 저한테 확실한 답을 주지 않고 그럼 우리 둘 다 피해자네요. 말순이 씁쓸하게 웃자 이선옥도 울음 섞인 웃음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춘배가 병에 걸렸잖아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말순이 물어보자 이선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춘배 씨가 저한테 병원비 도움을 요청했어요. 뭐라고요? 자기 부인은 돈이 없어서 제가 조금 도와달라고. 말순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춘배가 비자금도 숨겨두고 이선옥에게까지 돈을 요구했다는 거였어요. 얼마나 달라고 했나요? 100만 원. 100만 원. 춘배 혼자 숨겨둔 돈과 부동산을 합치면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는데 이선옥에게까지 손을 벌린 거였어요. 당신 그 돈 있어요? 그게 없어요. 저도 혼자 살면서 겨우 버는 돈으로. 말순은 이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춘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말수는 30년을 당했고 이선옥은 3년을 당했다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때 말순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춘배가 두 여자 모두를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말순에게서는 집안일과 뒷바라지를, 이선옥에게서는 애정과 위로를 받으면서 정작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저 사람이 우리 둘 다 속이고 있는 것 같네요. 말순이 말하자 이선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부인과 별로 안 좋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당신 같은 여자는 없다고 했어요.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춘배라는 남자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고생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말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춘배가 재산 얘기한 적 있나요? 나중에 당신과 함께 살 집이나 그런 거 말이에요. 이선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땅도 사뒀다고 나중에 작은 집이라도 지어서 함께 살자고. 역시 그랬습니다. 춘배가 이선옥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땅은 이미 말순이 알고 있었고 곧 팔 예정이었거든요. 말순은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춘배로부터 자유로워질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선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너부터 치워야겠다. 말순이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겉으로는 이선옥에게 동정적인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진짜 계획을 세울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이선옥과의 만남 이후 말순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춘배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30년 넘게 참고 견뎌온 것도 충분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되찾을 때였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일찍 일어나 춘배의 서류들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숨겨둔 통장과 부동산 등기부를 보니 생각보다 재산이 꽤 되었어요. 통장에 있는 80만 원과 부동산을 합치면 거의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정말 내 인생이 바뀔 수 있겠다. 말순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3천만 원이면 작은 전셋집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춘배 없이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재산이 춘배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춘배가 동의하지 않으면 함부로 처분할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춘배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고요. 말순은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춘배 모르게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법무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가기로 결심했어요.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소유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무사의 말에 말순은 실망했어요.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유주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에 입원해 있어도 의식이 있으면 본인이 직접 와야 합니다. 아니면 위임장을 써주셔야 하고요. 위임장. 그 말에 말순의 눈이 번뜩였어요. 춘배를 설득해서 위임장을 받아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 면회를 갔을 때 말순은 조심스럽게 춘배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병원비가 부족해서요. 그 땅을 팔까 생각 중이에요. 춘배가 깜짝 놀라며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뭐? 그건 안 돼. 왜요? 어차피 당신 명의니까 당신이 결정하는 거지만 병원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무슨 다른 방법이요? 빚을 더 내자는 건가요? 춘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럼 일부만 팔자. 일부요? 그 땅 전체 말고 반만 팔면 안 될까? 말순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춘배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반만 팔아서는 병원비도 부족해요. 그리고 당신 퇴원 후에도 계속 약값이 들어갈 텐데. 그래도 그 땅이 뭐가 그리 중요해요? 당신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춘배는 주춤했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까워서. 아깝긴 뭐가 아까워요. 어차피 당신이 몰래 산 거잖아요. 춘배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순이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여보,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 시작해요. 그 땅 팔아서 병원비 갚고 남는 돈으로 작은 가게라도 하나 차려봐요. 가게? 네.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품삯일만 할 수는 없고 작은 구멍가게라도 하면 안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올 거예요. 말순의 말에 춘배가 조금씩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게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서 그 땅을 파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작은 가게 하나는 충분히 차릴 수 있어요. 춘배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사이에 말순은 계속해서 춘배를 설득했어요. 병원비 문제, 앞으로의 생계 문제, 노후 문제까지 들먹이며 땅을 팔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침내 춘배가 입을 열었어요. 알겠어. 그럼 팔자. 정말요? 대신 조건이 있어. 가게는 내가 직접 고르고 내 마음에 드는 곳으로 해야 해. 말순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이 하실 일인데. 그렇게 춘배로부터 동의를 받아낸 말순은 바로 위임장을 준비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에 춘배의 서명을 받았어요. 이걸로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가요? 네, 이 위임장만 있으면 부인이 대신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말순은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춘배의 재산을 자신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어요. 준호였습니다. 엄마 아빠 땅 판다고요? 어디서 들었는지 준호가 집에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응, 아빠 병원비 때문에. 그럼 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말순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당연히 병원비 갚고 나머지는 앞으로 생활비로 써야지. 생활비요? 그럼 제가 받을 몫은 없는 건가요? 뭔 소리야? 내가 왜 받아? 준호는 짜증스럽다는 듯 말했어요. 아빠 재산이잖아요. 저도 아들인데 상속받을 권리가 있죠. 말순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집에 돈 한 푼 보태지 않고 살던 아들이 갑자기 상속 얘기를 하다니요. 준호야, 아빠가 죽은 것도 아니고 뭔 상속 소리야? 그래도 아빠 재산을 처분하는 거라면 저한테도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해? 내가 뭔데? 말순의 목소리가 커지자 준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도 이 집 아들이라고요. 맨날 엄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그 순간 말순은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돈에 대한 욕심,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까지 모두 춘배와 똑같았어요. 준호야, 너 아빠가 지금까지 이 가족한테 뭘 해줬는지 알고 있니? 그게 뭐 어때서요? 어쨌든 아빠 재산이잖아요. 말순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까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럼 내가 병원비 대신 내라. 제가요?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럼 입 다물고 있어. 돈 낼 생각은 없으면서 권리만 주장하지 마. 준호는 잠깐 말이 없더니 갑자기 다른 제안을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엄마가 그 돈 관리하시는 대신 저한테 일정 부분은 미리 주세요. 뭐? 아빠 병원비 말고 남는 돈 중에서 일부만요. 제가 사업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말순은 준호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아들의 눈에서 춘배와 똑같은 욕심을 발견했어요. 무슨 사업? 친구랑 같이 치킨집 하나 차려보려고요. 1,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1,0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하지만 말순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자신의 계획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준호야, 너도 그 사람한테 당했잖니? 네. 아빠 말이야.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 한번 해본 적 없잖아. 준호는 잠깐 멈칫했어요. 말순이 계속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너희 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아빠는 맨날 놀기만 했고. 그건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도 새로 시작하자. 아빠 없이 말이야. 말순의 말에 준호가 깜짝 놀라며 바라봤어요. 엄마, 설마 이혼하시려고요? 말순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말순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확고한 마음으로 이름을 적었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부동산 매매가 완료된 지 일주일 후 춘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경화가 악화되면서 복수가 차기 시작했고 의식도 흐릿해졌어요. 의사 선생님은 가족들을 불러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많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고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죽어가고 있는데 슬픔보다는 해방감이 먼저 들었거든요. 엄마 괜찮으세요? 미정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을 때 말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응, 괜찮다. 아빠가 저렇게 아픈데. 미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 아빠 죽으면 슬플 것 같니? 미정이는 깜짝 놀라며 엄마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뭐? 홀가분할 것 같아요. 미정이의 솔직한 대답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었던 겁니다. 준호는 달랐어요. 아버지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에 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춘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아빠가 없으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요? 말수는 준호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는 아직도 아버지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 상속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춘배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도 중얼거렸어요. 선욱이는 어디 갔어? 그 소리를 들은 말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선옥을 찾고 있다니. 가족들은 옆에 있는데 말이에요. 준호야, 아빠가 선옥이라는 사람 찾고 있네. 누구예요, 그게? 아빠가 만나던 여자야. 준호가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여자요? 아빠가요? 응. 3년 동안 만났대. 준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던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이선옥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춘배가 위험하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벌벌 떨면서 병실에 들어왔어요. 춘배 씨 괜찮으세요? 제가 왔어요. 이선옥의 목소리를 들은 춘배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선옥아. 왔구나. 네,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말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족보다 이선옥을 더 반가워하는 춘배의 모습이 역겨웠어요. 이선옥과 준호가 처음 마주쳤을 때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저분이 누구세요? 준호가 말순에게 물어보자 이선옥이 먼저 대답했어요. 저는 이선옥이에요. 춘배 씨와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미 말순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친구예요. 이선옥이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준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아빠를 위해서 여기 오지 마세요. 뭐라고요? 아빠가 죽어가고 있는데 가족도 아닌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준호의 말에 이선옥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병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춘배가 또다시 중얼거렸어요. 내 통장, 내 땅은 어떻게 됐어? 말수는 귀가 번쩍했습니다. 춘배가 재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여보, 땅은 이미 팔았어요. 병원비 때문에. 춘배가 힘겹게 고개를 돌려 말순을 바라봤어요. 팔았다고. 내가 언제? 위임장 써주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춘배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래. 위임장. 그런데 이선옥이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잠깐만요. 그 땅이 저희가 함께 살 집을 지으려던 땅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이선옥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함께 살 집이요? 말순이 찬 목소리로 물어보자 이선옥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춘배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그 땅에 작은 집을 지어서 함께 살자고. 준호가 발끈했어요. 뭐라고요?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저는 진짜로 들은 말을.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빠가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서 집까지 주겠다고 했다고요? 준호와 이선옥 사이에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춘배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고 의사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했어요. 말수는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장례 준비를 하면서 말수는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춘배가 지금까지 숨겨온 모든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미정아, 아빠 방에서 서류들 좀 가져와 줄래? 무슨 서류요? 아빠가 숨겨둔 것들 말이야. 도박빚 관련 서류, 이선옥과 주고받은 편지, 그런 것들. 미정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그런 걸 왜요? 장례식에서 사용할 거야. 장례식에서요? 말수는 미정이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어요. 춘배의 장례식에서 그동안 숨겨온 모든 진실을 폭로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안 돼요. 죽은 사람 욕하는 거잖아요. 죽었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30년 동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미정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장례식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말수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춘배의 도박빚 문서들을 정리하고 이선옥과의 사진들을 모았어요. 심지어 춘배가 이선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복사해뒀습니다. 장례식 전날 밤 말수는 장례식장 한쪽에 커다란 액자를 준비했어요. 그 안에는 춘배의 모든 비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도박빚 내역서, 이선옥과의 사진, 비자금 통장 사본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USB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춘배가 이선옥에게 남긴 음성 메시지들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선옥이 춘배에게 전화할 때마다 녹음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구나. 말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액자를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모든 사람들이 춘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거였습니다. 그날 밤 춘배가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말수는 춘배의 임종을 지켜보면서도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배의 장례식 날 장례식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동네 사람들, 춘배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심지어 화투 친구들까지 왔어요. 모두들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조문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수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춘배의 모든 비밀을 폭로할 생각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쌓인 분노와 원한을 모두 쏟아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말순이네, 고생 많았어. 춘배도 참 안 됐다. 동네 김아줌마가 말순의 손을 잡으며 위로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갑자기 가다니. 박 아줌마도 고개를 저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 사람들도 곧 진실을 알게 될 거였으니까요. 상주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화투 친구였던 정아저씨가 절을 하며 말했어요. 춘배가 화투는 좀 좋아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술은 좀 드셨지만 마음씨는 좋으셨어요. 화투 친구들이 하나같이 춘배를 좋게 평가하는 말을 했습니다. 말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속으로 비웃었어요. 이 사람들은 춘배의 진짜 모습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선옥도 조문객들 틈에 섞여서 왔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춘배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춘배 씨, 편히 쉬세요. 이선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이선옥을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여자는 왜 왔어요? 준호가 말순에게 불편한 표정으로 물어봤을 때 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와야지. 오늘 주인공 중 하나니까. 주인공이요? 말순의 의미심장한 말에 준호는 의아해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조문이 한창 진행되던 중 조문객들은 춘배에 대한 좋은 추억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춘배가 품상일 할 때 정말 성실했어. 맞아, 농사일도 열심히 했고. 가끔 술은 좀 마셨지만 그래도 나쁜 마음은 없었지.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춘배를 좋게 기억하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말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춘배가 가족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자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넘게 춘배와 함께 살면서 제가 혼자 알고 있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미정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정아, 앉아 있어.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말순은 미리 준비해둔 액자를 벽에 걸기 시작했어요. 조문객들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보세요. 춘배가 평생 숨겨온 것들입니다. 액자 안에는 춘배의 도박빚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부터 도박을 했는지 모든 것이 날짜와 함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춘배는 결혼 첫 해부터 도박을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었고 빚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춘배가 도박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보니 충격이었던 거예요. 여기 보세요. 김서방한테 100만 원, 이 아저씨한테 50만 원, 동네 계모임에서 300만 원. 이렇게 여기저기서 빌린 돈이 총 800만 원이 넘어요. 김서방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그거 내가 빌려준 돈이네. 맞습니다. 김서방님이 춘배한테 빌려주신 돈 말이에요. 갚겠다고 하고는 끝까지 안 갚았죠.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찾아갔는데 저는 그때마다 제 폐물을 팔아서 갚았어요. 김서방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한테 빌린 돈을 제가 대신 갚았죠. 조문객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신들도 춘배에게 돈을 빌려줬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것 보세요. 말순이 이선옥과 춘배의 사진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걷고 있는 모습, 식당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까지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춘배는 3년 전부터 이선옥이라는 여자와 바람을 피웠어요. 가족들에게는 돈이 없다고 하면서 이 여자한테는 용돈도 주고 선물도 샀습니다. 이선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말순 씨, 이러시면 안 돼요. 이선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말순은 멈추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요? 왜요? 사실인데 왜 안 돼요? 여러분, 저 여자가 바로 춘배가 만나던 여자예요. 조문객들이 이선옥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 소문으로 들었던 그 여자구나. 맞네, 시장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이고, 장례식에까지 왔네. 말순이 USB를 플레이어에 꽂자 춘배의 목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선호가, 나 집에서 답답해 죽겠어. 마누라는 맨날 잔소리만 하고 애들은 나한테 인사도 안 해. 춘배 씨, 저도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서 만날 거예요? 동네 사람들 시선도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 내가 돈 좀 더 모으면 우리끼리 살 수 있을 거야. 땅도 하나 사뒀거든. 정말요? 그럼 저희가 함께 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작은 집이라도 지어서 우리 둘이서만 살자. 이번 생은 틀렸지만 다음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녹음 파일이 재생되면서 장례식장은 완전히 술렁였어요. 조문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고 이선옥은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춘배 씨가 그런 말을 했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이선옥이 변명했지만 이미 녹음된 내용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준호가 황급히 일어나서 말순을 말렸어요. 엄마, 그만하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왜?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됐나? 아빠 장례식장에서 이런 걸 왜 해요? 준호의 말에 말순이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내 아빠가 살아생전에 우리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이 정도는 약한 거야. 그때 이선옥이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그만해요. 춘배 씨는 저한테도 거짓말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선옥을 바라봤습니다. 저한테는 부인과 별로 안 좋다고 했어요. 거의 남남처럼 산다고 사랑도 없이 그냥 함께 사는 거라고 했어요. 이선옥의 말에 말순이 비웃었어요. 거짓말 잘하시네요. 그럼 왜 3년 동안이나 만났어요? 저도 속은 거라고요. 춘배 씨가 저한테 이혼하고 재혼하자고 했어요. 재혼?
준호가 깜짝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곧 자유로워질 거라고 했어요. 이선옥의 고백에 장례식장이 더욱 시끄러워졌어요.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그럼 말순이는 몰랐다는 건가? 어머, 이런 일이 다 있네. 준호가 갑자기 이선옥에게 달려가서 소리쳤어요. 그럼 당신은 뭐예요? 유부남인 줄 알면서 왜 만났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남편 죽고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외로우면 다른 남자 만나지 왜 남의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춘배 씨가 먼저 좋아한다고 했어요. 준호와 이선옥이 말다툼을 벌이자 조문객들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엄숙해야 할 장례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말순이 다시 입을 열자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춘배는 저 몰래 3천만 원어치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쪼들리며 살 때 혼자만 돈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3천만 원? 동네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어요. 비자금 통장에 80만 원 그리고 비밀리에 산 부동산이 2,900만 원어치. 이 돈으로 이선옥과 함께 살 집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이 말에 준호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집이 가난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맞아. 내 아빠가 혼자만 부자였던 거야. 우리는 쪼들리게 살면서 말이지. 준호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 돈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했어요. 지금까지 집안이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혼자만 부자였던 거였습니다. 이선옥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춘배 씨가 저한테 그 돈으로 집을 사겠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네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가족도 속이는 사람이 당신은 속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순의 차가운 말에 이선옥은 더욱 울먹였어요. 조문객들은 이제 완전히 구경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순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욕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했어요. 말순이 말이 많네. 춘배가 너무했어. 그래도 죽은 사람 앞에서 이러는 건 좀. 하지만 30년 동안 속고 산 말순이 심정도 이해가 가. 장례식장은 완전히 시끄러운 시장 바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말순이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춘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가족을 속이고 바람 피우고 돈을 숨기는 사람이었어요. 말순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모든 한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30년 동안 이런 사람과 함께 살았어요. 참고 또 참으면서 남편이니까 아이들 아빠니까 하면서 견뎠어요. 하지만 이제는 끝이에요. 말순이 그렇게 말하고는 조용히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장례식장은 여전히 웅성거렸지만 말순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선옥은 울면서 장례식장을 나갔고 준호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조문객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였지만 모두 오늘 일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였습니다. 춘배의 장례식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시골 외곽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를 온 말순은 생전 처음으로 혼자만의 공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말순은 자연스럽게 눈을 떴어요. 30년 넘게 춘배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려왔던 때와는 달리 이제는 평온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이런 아침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말순은 혼자 중얼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작은 부엌에서 혼자 마실 차를 끓이며 창밖 마당을 바라봤어요. 직접 심은 상추와 배추가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춘배와 함께 살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여유로운 일상이었어요. 전화벨이 울렸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준호와 미정이가 자주 전화를 했지만 말순은 일부러 피하고 있었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특히 준호는 아버지의 재산이 모두 사라진 것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며칠 전에도 집을 찾아와서 따졌거든요. 엄마, 정말 아빠 돈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아. 하지만 3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인데 병원비랑 장례비로만 다 쓸 수는 없잖아요.
준호의 의심스러운 눈빛에 말수는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내가 병원비 계산서라도 확인해 볼래? 간경화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 그래도 뭐? 내가 아빠 병원비 한 푼이라도 됐니? 장례비는? 준호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작 돈이 필요할 때는 한 푼도 보태지 않았으면서 이제 와서 재산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미정이는 준호와는 다른 방식으로 걱정했어요. 엄마, 이렇게 혼자 사시면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게 뭐가 있니?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미정이의 말에 말수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가족? 미정아, 우리가 진짜 가족 같았던 적이 언제 있었니? 그건 아빠는 맨날 집에 안 들어오고 너는 아빠 싫어한다고 집을 나갔고 준호는 아빠 닮아서 돈만 밝히고. 이게 가족이야? 미정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엄마의 말이 틀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순에게는 아이들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이선옥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이선옥은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어요. 사람들은 이선옥을 보기만 해도 수군거렸고 장사도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결국 이선옥은 가게를 접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며칠 전 이선옥이 말순을 찾아왔었어요. 말순 씨, 저랑 얘기 좀 해요. 이선옥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살도 많이 빠졌고 얼굴에는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요? 말순이 차갑게 물어보자 이선옥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춘배 씨가 제게 약속했던 돈. 그게 정말 없는 건가요? 당연히 없죠. 애초에 거짓말이었으니까. 하지만 춘배 씨가 분명히 말했어요. 저를 위해서 돈을 모아뒀다고. 이선옥의 말에 말수는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요. 춘배가 당신한테 한 말 중에 진짜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춘배 씨 때문에 모든 걸 잃었잖아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 이선옥은 한참을 울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말순 씨, 저희 둘 다 춘배 씨한테 당한 피해자잖아요. 서로 도우면서 살 수는 없을까요? 그 말에 말수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어요. 피해자요? 저는 30년을 당했고 당신은 3년을 당했어요.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그리고 당신은 제 남편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무슨 도움을 주고받아요? 이선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말수는 이선옥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도 전화벨이 계속 울렸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바라보며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준호일 수도 있고 미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선옥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수는 받지 않았어요. 이제는 자신만의 평화를 지키고 싶었거든요. 대신 말수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작은 평상에 앉아서 직접 끓인 차를 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말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55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지만 전혀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배의 비자금으로 산 이 집은 작지만 아늑했어요. 방 2개의 마당이 있는 단층 집이었는데 말순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춘배의 흔적이 전혀 없는 곳이어서 좋았어요. 말수는 가끔 춘배와 함께 살았던 지난 세월을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헛된 시간이었을까? 완전히 무의미했을까?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미정이와 준호라는 아이들을 얻었으니까요. 비록 지금은 관계가 어색하지만 언젠가는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미정이는 조금씩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얼마 전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엄마가 한 일이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30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문자를 받았을 때 말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분노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준호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도 결국은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 테니까요. 오후가 되자 동네 아줌마 한 분이 찾아왔어요. 말순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온 동네의 이웃이었어요. 장례식 일은 모르는 분이어서 말순에게는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게 좋지 않나요? 그 말에 말순은 잠시 생각해 봤어요. 가족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피가 섞여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일까? 함께 살았다고 해서 진짜 가족일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말순의 대답에 아줌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말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정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응, 미정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엄마, 주말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미정이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말순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와.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미소를 지었어요. 미정이와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밤이 되자 말순은 다시 마당에 나가 앉았습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춘배를 용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참회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춘배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춘배는 이미 죽었고 자신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전화벨이 다시 울렸지만 말순은 받지 않았어요. 멀리서 울리는 전화 소리를 들으며 말순은 차 한 잔을 더 우렸습니다. 이제 나는 나로 산다. 말순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을 때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아닌 평온함과 자유가 담겨 있었어요. 55살의 늦은 나이였지만 말순에게는 진짜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연한 상자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료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다음 상자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